안녕하세요. 자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 이어서 상지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지 구조 중에 저희가 이제 쇄골하고 견갑골을 하고요. 앞에 쇄골, 뒤에 견갑골, 그다음에 옆으로 가면 어깨관절이 있죠. 자, 어깨관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깨관절은 우리 인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향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앞쪽으로, 뒤쪽으로, 옆쪽으로, 안쪽으로, 그다음에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회전까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운동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하니까 앞뒤, 그다음에 위아래를 잘 안정시키기 위한 인대가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 인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뼈와 뼈가 만나면 뭐죠? 관절입니다. 그렇죠? 근데 관절은 움직이는 관절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 있잖아요. 움직이는 관절은 배우셨어요. 활막관절이라고 그 안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활막액이라는 활액이라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물이 있으면 안 되죠. 움직이지 않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 인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구쇄골 인대인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라고 해보시면 쇄골은 앞쪽에 있죠. 오구돌기는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뒤쪽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와서 위에 있는 쇄골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쇄골하고 오구돌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구돌기와 쇄골을 잇는 오구쇄골 인대는 하는 역할은 뭐냐면 위쪽하고 아래쪽을 연결시키니까 수직 안정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인대가 끊어지면 위아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구쇄골 인대는 수직 안정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견봉쇄골 인대입니다. 자, 쇄골은 아셨어요? 견봉은 어디 있는지 기억해 보시면 견갑에서 견갑극이라는 곳이 있었죠. 견갑극에서 쭉 자라나와서 쇄골 옆쪽으로 자라나와 있는 그곳의 이름이 견봉이었었잖아요. 자, 견봉과 쇄골이 만났어요. 관절이에요. 관절인데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인대가 있을 거예요. 그 인대 이름이 견봉쇄골인데요. 자,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쇄골은 앞쪽에 있는 구조물이고 견봉은 뒤에 있는 구조물이잖아요. 걔네가 붙었어요. 그럼 얘네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앞쪽과 뒤쪽의 안정성을 관여하죠. 앞쪽과 뒤쪽 같은 라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후방 안전성 또는 수평 안정성, 전후방 또는 수평 안정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얘가 끊어졌어요. 오구쇄골이나 아니면 견봉쇄골이 끊어지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음에 배우실 텐데 여기 쇄골 같은 데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구쇄골인데는 수직 안정성, 어디의 수직 안정성이요? 견관절의 수직 안정성. 자, 견봉쇄골인데는 전후방 안정성이 어디의 전후방 안정성이요? 견관절, 다른 말 어깨관절의 전후방 안정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상지의 근육입니다. 상지의 근육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만 배우고 가자 그러면 회전근개입니다. 회전근개. 회전근개는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수 있어요. 자, 팔을 어깨관절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릴 수 있게 관여하는 게 회전근개입니다. 회전할 수 있는 어깨를 덮을 게 있잖아요. 그 어깨를 덮는 근육, 회전근개입니다. 이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맨 처음에 있는 거는 극상근입니다. 찾아보시겠어요? 극상근. 자, 극상은 어디였습니까? 견갑극 위에 있는 게 극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근육이 있대요. 그래서 극상근 이렇게 됩니다. 이 근을 뼈에 붙여주는 애의 이름은 극상근건 이렇게 됩니다. 극상근건. 자, 극상근하고 뼈에 어디에 뼈를 붙여주냐면 우리가 상완골의 대결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상완 요 어깨 맨 위에 톡 튀어나와 있는 대결절인데 그 대결절 맨 위에 거기를 붙여주는 게 극상근 또는 극상근건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극상근건은 어깨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 위에 있어서 뒤에 있는 삼두근과 함께 팔을 옆으로 올리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외전 그랬습니다. 외전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극상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하근 찾아보시겠어요? 극하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극 아래에 있는 거죠. 극 아래에 있는 근육인데 얘는 어디 뼈에 연결이 되냐면 대결절, 상완 대결절의 중간쯤에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소원근입니다. 찾아보시면 소원근이죠. 그러니까 극하 밑에 있는 소원근인데 이 극하근하고 소원근 어디에 붙냐면 소원근은 우리 대결절의 맨 아래쪽에 붙는 게 소원근입니다. 자, 그러면 극하근하고 소원근은 우리 어깨 뒤쪽에 있는 겁니다.
어깨 뒤쪽에 있으니까 얘네가 하는 역할은 뭐겠습니까? 팔을 뒤쪽으로 올리는 역할입니다. 뒤쪽에 올리는 역할을 우리는 후방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로 올린다 그래서 후방거상에 관여하는 게 극하근, 소원근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 있냐면 견갑하근 찾아보시겠어요? 견갑하근? 견갑 아래에 있어요. 견갑 아래에 있는 근육인데 얘는 어디에 갖다 붙냐면 대결절에 갖다 붙지 않고 앞쪽으로 와요. 뒤에서 견갑 아래에서 앞쪽으로 와서 소결절에 갖다 붙어요. 그러면 얘는 견갑하에서 앞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갑하근이 하는 역할은 우리 팔을 안쪽으로 내전하는 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극상은 외전, 견갑하근은 내전, 나머지는 뒤쪽.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연결로 하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전 근개 4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는 상지의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두박근이 나오네요. 삼두박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뒤에 있는 거죠. 삼두박근은 뒤에 있습니다. 이두박근은요? 상지의 삼두박근입니다. 하지의 삼두박근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지의 삼두박근은 뒤쪽, 상지의 이두박근도 있죠. 그거는 앞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삼두근과 이두근보다는 더 중요한 거 회전근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깨 운동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깨 견관절, 견관절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어깨 관절 하면 우리는 하나라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4개나 있어요. 자, 하나 찾아볼게요. 흉쇄관절 찾아보시겠어요? 흉쇄관절. 흉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 있잖아요. 목 아래쪽으로. 가슴 쪽에 있는 게 흉골이에요. 이 흉골하고 쇄골하고 이 사이. 여기가 흉쇄관절이에요. 얘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거의 안 움직여요. 여기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볼까요? 견봉쇄골관절. 우리 배웠어요. 견봉쇄골관절 어디였습니까? 견갑극에서 자라나서 쇄골 옆으로 오는 게 견봉. 그 견봉과 쇄골을 이어주는 게 견봉쇄골 인대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인대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움직이는 관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쇄관절과 견봉쇄골 관절은 거의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가 맞아요. 극한의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견갑, 흉곽 관절 찾아보시겠어요? 견갑은 뒤에 있잖아요. 흉곽은 어디입니까? 늑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견갑하고 늑골로 되어 있는 그 사이가 관절이에요. 그 관절이 조금 움직인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견관절, 어깨관절은 뭐냐면 상완 팔뚝에 있는 관절이 골이죠. 상완골하고 견갑, 뒤에 우리 팔을 이렇게 대면 견갑, 그 견갑하고 상완골 사이. 그래서 정확하게는 상완 견갑 관절 이렇게 부릅니다. 상완 견갑 관절. 여기서 주로 움직임 일어나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어깨를 으쓱 했어요. 어깨 관절이 움직인 건가요? 우리가 보통 어깨 관절을 움직인다 그러면 앞으로, 옆으로, 뭐 뒤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깨를 으쓱한 거는 누가 움직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어깨 관절인 상완 견갑 관절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어깨 으쓱은 누가 움직였냐면 견갑 흉곽 관절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상완 견갑 관절이 다 망가졌어요. 하나도 못 움직이게 해서 완전히 움직이지 말라고 딱 묶어놨어요. 그래도 으쓱은 가능하다. 뭐 때문에? 견갑 흉곽 관절 때문에. 그래서 어깨에서 주로 움직이는 관절 2개를 쓰세요. 그럼 뭐 쓰셔야겠어요?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거는 상완 견갑 관절, 또 하나는 견갑 흉곽 관절입니다. 그래서 2가지를 쓰셔야겠죠. 자, 그 다음은 주관절입니다. 주관절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상완하고 거기 밑에 있는 전완골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전완골 그 사이가 주관절이죠. 기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완골 앞에 있는 팔에 뼈가 2개가 있었어요. 뭐였죠? 엄지손가락에 붙는 요골, 새끼손가락에 붙는 척골. 그래서 우리가 외우시자 그랬어요. 어떻게 외워요? 요척으로 외웁시다. 엄지손가락부터. 그래서 요척, 뼈가 2개 있는 게 전완골인데 이 전완골하고 상완골하고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주관절인데 요 주관절이 앞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는 게 좀 달라요. 앞에서 보는 걸 보시면 안쪽에 있는 게 척골이죠. 바깥쪽에 있는 게 요골이죠. 맞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근데 뒤에 보시면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뒤로 보시면 척골이라고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척골? 그 척골이 우리가 이렇게 팔목에 이렇게 만져지는 뼈 있잖아요. 그게 척골이에요. 그러니까는 척골이 주관절에서는
위에 상완골을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우셨냐면 여기는 뼈가 다른 뼈를 물고 있다 또는 하나의 뼈가 다른 뼈 밑에 숨어 있다. 그래서 경첩관절이라고 배우셨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가 경첩관절이에요. 그래서 요골과 척골이 있는 고기, 그 부위의 주관절이 그 척골이 뒤에 있는 상완골을 물고 있다. 그래서 주관절은 뼈가 3개예요. 위에 있는 상완골, 엄지 쪽에 있는 요골,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척골. 자, 3개인데 뼈와 뼈가 만나면 관절이에요. 근데 얘는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절도 3개예요. 어떻게 되냐면 상완 요골 관절, 상요 관절, 완요 관절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관절은 뭐냐면 상완하고 척골 관절, 완척 관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척 관절. 자, 요 관절보다 더 중요한 관절이 있어요. 뭐냐면 요골하고 척골, 이 뼈 2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뼈 2개, 여기 요척도 관절이에요. 근데 요척 관절은 요 위에도 있을 수 있고 손목 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절에 있는 요척 관절은 상요척, 위에 있다 그래서 상요척 관절. 주관절은 그러니까는 뼈도 3개, 관절도 3개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자, 뼈도 3개, 관절도 3개인데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인대가 좀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그림으로만 보는데 인대가 지금 안 그려져 있죠? 자, 인대를 한번 보시면 이 주관절은 굴곡신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척골이 상완을 이렇게 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운동은 안 돼요. 굴곡신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한 관절이에요. 안정한 관절이지만 그래도 혹시 흔들릴 수 있잖아요. 흔들리지 말라고 인대가 발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있는 게 바깥쪽이니까 바깥쪽 측부인대, 외측부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측부인대는 어디와 어디에 연결이겠습니까? 상완과 요골. 뭐 내측 측부인대에도 있어야겠죠. 어디와 어디에 연결이겠습니까? 상완과 척골. 바깥쪽은 상완과 요골, 안쪽은 상완과 척골. 또 하나는 상요척 관절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거기도 인대가 있어요. 거기 인대는 이렇게 돌아가는 인대가 있어요. 안쪽으로. 그 돌아가는 인대를 윤상인대라고 그래요. 윤상인대. 그 윤상인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요골과 척골이 잘 이제 제자리에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아기 때 생각해 보시면 애기가 막 놀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좀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예전에 보면 놀이터 가서 애가 노느라고 집에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가자고 해도 안 와. 그럼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가지고 애팔을 잡고 당기죠. 그럼 애팔이 빠져요. 어디가 빠지냐면 요 윤상인대에서 그 밑에 있는 요골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상인대는 굉장히 중요한 인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윤상인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는 상완이 있고요. 전환 중에서 바깥쪽은 요골이 있고요. 전환 중에서 안쪽엔 척골이 있어요. 그런데 척골이 뒤쪽에서 상완을 물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주관절 쪽에서는 요골이 크겠습니까? 척골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척골이 크죠. 척골이 큽니다. 요골은 상완에 살짝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골은 이 주관절에서는 상완에 탈구가 굉장히 일어날 수 있어요. 요골 쪽에서. 그래서 이 요골은 상완에 살짝 얹어져 있다. 그래서 요골이 이쪽에서는 탈구가 일어날 수 있다.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골 척골이 나왔네요. 요골 척골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깥쪽에 있는 엄지손가락에 붙는 거는 요골이고 새끼손가락에 가는 거는 척골이다. 자, 그 다음에 주관절 쪽에서는 척골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척골이 크다. 그러면 손목관절 쪽에 한번 가보실까요? 손목관절도 엄지손가락엔 요골, 새끼손가락엔 척골. 이제 다 외우셨죠? 여기도 뼈와 뼈가 만났으니까 관절이에요. 하요척관절. 아래에 있는 요척관절. 하요척관절은 손목관절을 이루는 거겠죠? 자, 하요척관절쯤에 와서 요골과 척골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누가 더 커요? 요골이 더 크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쪽에 와서는 요골이 더 커요. 주관절 쪽에서는 전완골에 누가 더 커요? 척골이 더 커요. 그래서 주관절 쪽에서 누가 더 큰지, 왕관절 쪽에서 누가 더 큰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뼈 부러지고 유압되고 수술하고 그런 거에 여기 다 이게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더 크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죠. 누가 더 크다. 자, 또 하나 기억하실 거. 주관절쯤에 가서 여러분 저 그림에서 요골두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골두. 요골의 머리겠죠? 요골의 머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주관절 쪽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왕관절 쪽에 가서 척골두. 척골의 머리죠? 척골의 머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척골의 머리는
왕관절 쪽에 있죠. 왕관절 쪽에 제가 가리켰으니까요. 그래서 전환에서는 머리가 작은 쪽을 머리라고 그런다. 자, 우리도 인체를 보시면 머리가 어깨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몸통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뼈도 큰 몸체에서 뼈 전체에서 작은 부위를 머리 두자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요골두는 어디 있는지 주관절, 척골두는 어디 있나요? 왕관절. 요 두 개는 좀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골과 척골에서 손목 관절에서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왕관절에서는 요골이 더 크다며요. 더 클 뿐만 아니라 더 길기도 해요. 그래서 요골이 척골에 비해서 더 그 길이만큼을 우리는 요골 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요골 길이가 11mm에서 한 12mm 정도. 더 길어요. 또 하나는 장측경사 찾아보시겠어요? 장측경사. 장은 손바닥 장자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이거는 요골 뒤쪽이 손바닥 쪽으로 조금 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레인지가 11도에서 한 12도 정도. 길이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게 조금 휘어져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요측경사예요. 다른 말은 척측경사예요. 척측경사. 무슨 말이냐면 요골이 휘었는데 어디로 휘었냐면 척측으로 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측경사, 척측경사 똑같은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완관절 쪽에 하요척관절 쪽에 요골과 척골이 그 상관관계가 한 세 가지가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요 세 가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손목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부러지는 골절이나 탈구가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 줘야 돼요. 뭘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해부학 정복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해부학 정복이 안 되면 여러분 손목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에 골절이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수술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는 수술은 도저히 스트레스 상황이라서 수술 한번 했다가 죽을 뻔해갖고 더 이상 수술 못해요. 그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안 돼요. 손목 못 써요. 그러니까는 수술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빨리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제대로 유합되거나 제대로 정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술하는 부위가 이 부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수근골입니다. 수근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근골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자는 뿌리 근자입니다. 그래서 손에 뿌리 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손에 뿌리뼈니까 저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 손금이 있잖아요. 손금 그 안쪽 그 전완골 쪽에 여기에 있는 게 수근골인데 수근골은 8개가 있어요. 8개가 4개씩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줄이니까 여기 스카포이드라고 있죠. 요 스카포이드라고 있는 쪽은 몸통 쪽이라 그래서 근위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트라페지움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있는 4개는 멀다 그래서 원위열 있어요. 그래서 근위열의 4개, 원위열의 4개 이렇게 있는데 근위열에 있는 거를 좀 찾아가 보시겠어요? 근위열에 있는 거는 주상골, 여기가 주상골이에요. 주상골, 월상골이에요. 여기 있는 게 삼각골이에요. 삼각골 뒤에 숨어져 있는 게 두상골이에요. 그래서 외우실 때 이니셜만 해서 주월 3두 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월 3두 외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원위열로 가면 여기가 대능형골. 능형이라는 얘기는 마른 목골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큰 마른 목골의 뼈, 대능형골, 소능형골, 작은 마른 목골이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카피네이트라고 굉장히 큰 뼈가 있어요. 그게 유두골이에요. 유두골. 그 다음에 뒤쪽으로 마지막에 있는 게 유구골이에요. 그래서 근위열의 4개, 원위열의 4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요 스카포이드라고 하는 게, 이 스카포이드가 주상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상골은 바다에 있는 배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주상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상골은 손 뿌리에도 있잖아요. 수근에도 있는데 족근에도 있어요. 그래서 주상골을 얘기할 때는 수근의 주상이냐 족근의 주상이냐를 꼭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수근의 주상골이, 이 주상골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우리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주상골이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월상골, 루네이트라고 하는 월상골. 월상골은 지금 5만 군데가 다 뼈로 둘러싸여 있죠. 5만 군데가 다 뼈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요골과 척골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손목을 움직이는데 롤링 역할을 해요. 딱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 손목에, 그러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월상골.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퇴행성 병면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외상이 없어도 무혈성 괴사, 우리 무혈성 괴사 배우셨죠? 무혈성 괴사가 빠지는 곳이 루네이트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지금 요골과 척골이 같은 크기는 아니에요. 같은 크기는 아닌데 요골과 척골의 중간으로 가면 루네이트, 그거의 중간으로 가면 유두골, 그거의 중간으로 가면 세 번째 중수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월상골, 유두골, 세 번째 손가락은 우리 손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의 수부의 중심에 있는 축을 써라. 그러면 요 축을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위 요척관절입니다. 요척관절인데 원위는 멀리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요척관절이겠죠. 하요척관절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는 게 있어요. 삼각섬유, 삼각은 세모골이고요. 그다음에 섬유는 파이버고요. 연골은 혈관이 없는 거, 연골. 그다음에 그게 여러 가지 같이 있다. 이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먼저 기억하시면, 어디 있냐면 지금 제가 열심히 화살표 방향으로 써 있는 이쪽이에요. 이쪽이 어디냐면 손목 관절이니까 지금 뼈가 작은 게 있잖아요. 뼈가 작은 거니 척골이겠죠. 그러니까 척골 쪽에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손가락이겠습니까? 다섯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는 척골과 다섯 번째 손가락 요 사이가 이게 벙 떠져 있어요. 뼈가 안 채워져 있어요. 안 채워져 있으니까 굉장히 여기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정하니까 이걸 안정하기 위해서 인대로 채우고, 연골로 채우고, 그 다음에 관절액으로 채우고, 이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손목에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손목을 이루는 큰 뼈인 요골과 척골, 그리고 작은 뼈인 수근골들 사이에 있는 삼각 모양의 구조물로 연골과 인대를 총칭한다. 너무 어려운데 삼각섬유연골의 정의에 대해서 쓰세요 하면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외우시는 게 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 이제 의학 이론이니까 기본은 의학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의학을 기반으로 하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를 좀 보시면, 제가 간호사니까요. 간호학 다닐 때 의사 친구들 보면 지금도 그렇죠. 큰 책을 들고 다니면서 법전 외우듯이 그냥 외워요. 달달달달 외워요. 법학과는 문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글씨를 보고 외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의대생들은 이과예요. 수학하고 과학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큰 책을 이렇게 보면서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 꼭 외워야 되냐, 우리가 그걸 찾아보면 되지, 꼭 외워야 되냐 막 이렇게 투덜거리면 그 의사 선생님들, 오래되신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에머전시 상황, 응급 상황에서 툭 치면 툭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달달 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외우는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학도 힘드시겠지만 기본은 외우는 걸 기반으로 해요. 이해는 하시면서 외우시기를 쉽게 제가 설명은 하겠지만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서 쓰셔야 돼요. 저희는 사지현다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우시는 만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꼭 외우셔야 돼요. 어렵지만 저걸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뭐라 썼는데 다 모르겠어. 그래도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자, 손목에서 척골과 수근골 사이에 삼각형 모양 구조물로 연골과 인대를 총칭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손목에서 척골과 수근골 사이에 인대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연골을 총칭하는 명칭이다. 그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키워드는 그겁니다. 자, 그 하는 역할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운동에 할 때 안정성. 우리 손목 운동 다 되잖아요. 굴곡, 신전, 내전, 외전 이렇게 다 되거든요. 그때 안정성이죠. 그 다음에 손목 압박에 지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밀 수 있잖아요. 그때 엄지 쪽보다는 새끼 쪽 손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미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이제 지탱을 하는 거예요. 손목에 압박에 지탱합니다. 그 다음에 손과 손목의 충격 완화. 여기에 이제 쿵쿵거리는 우리가 칠 수 있잖아요. 배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충격 완화되는 곳이 요 부위입니다. 자, 어디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첫 번째는 척수근인대입니다. 척골과 수근의 인대, 맨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게 원위 척측측부, 원위 척측측부죠. 그러니까는 척골 쪽에 있는 바깥쪽 인대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빨간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각섬유연골, 연골과 인대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연골이 나옵니다. 근데 연골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삼각형이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섬유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각섬유연골 원판입니다. 반월판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원판입니다. 우리 슬관절 쪽에 가면 반월쌍연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반월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얘는 원판입니다. 반월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맨 끝에 보시면 원이 요척인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인대가 있는지 요 구조물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부입니다. 손으로 가죠. 손으로 가면 수근골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배우셨어요.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부는 중앙에 있는 우리 손바닥의 중앙에 있는 요 손바닥에 있는 뼈를 중수골이라고 합니다. 손바닥 뼈죠. 손바닥 뼈는 5개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5개니까요. 그거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손가락뼈가 있겠죠. 손가락뼈는 엄지손가락을 만져보시면 엄지손가락은 이게 2개입니다. 손가락뼈가 2개. 두 번째 손가락부터 5번째 손가락까지는 손가락 하나에 3개의 뼈가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뼈. 자,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은 손가락 관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관절입니다. 손가락 지자 써서 지관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2번째부터 5번째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뼈가 3개니까 관절이 2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통 쪽에 있는 관절은 근위지관절, 몸통에서 먼 관절은요 원위지관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손가락에는 뼈가 3개고 관절은 2개, 2번째부터 5번째 손가락까지. 첫 번째 손가락은 뼈가 2개고 지관절은 하나다. 자, 여기서 관절 안 나온 게 있어요. 뭐죠? 손바닥하고 손가락을 나눈 여기 관절은 지금 안 나눴거든요. 여기의 관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절은 그 2번째 손가락을 보면 굴곡, 신전, 내전, 외전, 회전까지 다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관절입니다. 이 관절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수골과 손가락 관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수수지관절 이럽니다.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 중수수지관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수수지관절 5개, 지관절, 엄지에서 하나, 나머지는 근위지관절 4개, 원위지관절 4개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무엇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와 있냐면 손목 수평인대,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목에서 옆으로 가는 횡인대가 있는 겁니다. 이 옆으로 가는 횡인대를 우리는 수근에 있는 관이다 그래서 수근관 그럽니다. 그 횡인대 아래쪽에 있는 게 관이다 그래서 수근관입니다. 이 수근관에 뭐가 지나가냐면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기억나시나요? 정중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 배우셨거든요. 정중신경이 여기로 지나간다고 배우셨어요. 그 정중신경이 어디 이렇게 가냐면 수근관 밑으로 가서 엄지손가락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쪽으로 2가닥. 2번째 손가락 쪽으로 2가닥. 3번째 손가락으로 2가닥. 4번째 손가락을 1가닥.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가니까 얘가 하는 일을 뭐라고 배우셨냐면 손바닥의 감각과 운동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뭐죠? 오케이 사인 안 돼요. 이게 정중신경입니다. 정중신경은 어디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수근관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근관이 눌리면 정중신경은 아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수근관 위쪽에 있으면서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게 척골관이 있습니다. 척골관은 이해하시죠? 척골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쪽으로 지금 지나가죠. 그러면 척골관 밑으로는 뭐가 지나가겠습니까? 척골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수근관 밑으로 지나가는 거는 정중신경, 척골 쪽에 있는 척골관 밑으로 지나가는 거는 척골신경. 요골신경은 어디로 지나갔었죠? 기억을 해보시면 요골신경은 엄지손가락 배측, 엄지손가락 손등 쪽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게 생긴 게 이제 수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에 대해서 다 배우셨어요. 구조, 뼈도 배우셨고 관절도 배우셨고 좀 인대도 조금 배우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병과 외상을 이제 우리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 또는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학에서는 상해 재해라는 말 쓰지 않고 외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병과
외상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건 회전근개 질환입니다. 회전근개 우리 배우셨어요. 어디에 있는 거? 어깨에 있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어깨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4개의 근육. 맨 위에 있는 거는 뭐였습니까? 극상근.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삼두근과 함께 외전 운동을 했습니다. 배우셨어요? 그다음에 어깨 뒤에 있는 회전근개는 2개였습니다. 극하근과 소원근.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후방거상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견갑하근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견갑하에서 앞쪽, 경관절 앞쪽으로 오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내전에 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회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회전근개잖아요. 이 회전근개가 아파요죠. 2가지입니다. 퇴행성 병변으로도 아플 수 있고, 그 다음에 급격한 상해, 외상으로도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회전근개 질환은 성인의 어깨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깨 아파요. 그러면 오래 아팠어요. 그러면 회전근개 질환이겠군요를 가장 먼저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질환으로 회전근개 문제 때문에 증상이 초래된 상태를 총칭합니다. 총칭하니까 질병에 의한 퇴행성 병변인 질병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밖에서 충격에 의한 외상에 의해서도 2가지 다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전근개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어디에 있는지 설명 우리가 됐어요. 어디 있는지 혹시 살짝 까먹으셨으면 앞쪽으로 가셔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4개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기관인 것처럼 움직여서 팔의 회전 운동뿐만이 아니라 상완골두를 견갑아 중심에 잘 위치하도록, 가만히 있으면 여기 견갑아에 잘 있죠. 위치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회전근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회전근개에서 4가지가 있었잖아요. 4가지 지금 근육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4가지가 한꺼번에 손상되지는 않아요. 제일 많이 손상되는 거 극상근이에요. 왜냐면 어깨를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어깨를 이렇게 올리면 어깨 위에 있는 근육이 제일 먼저 손상되거든요. 이게 극상근이에요. 그래서 그 극상근이 제일 먼저 손상이 돼요. 그래서 MRI를 찍으면 극상근 파열이 제일 많아요. 극상근 또는 극상근건, 뼈에 붙이는 근건이 제일 많이 파열. 자, 그러면 증상이 뭐가 나올까요? 여기가 어깨가 이제 파열되거나 조금 찢어졌어요. 그럼 증상? 당연히 아프겠죠.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런데 언제 많이 아프냐는 거죠. 언제? 누워있을 때 많이 아파요. 왜냐면 중력 때문에. 가만히 서 있으면 중력이 여기 일방향으로만 오잖아요. 그런데 누우시면 우리 견갑에 다 이렇게 중력이 받아요. 그러니까 누웠을 때, 잠잘 때 아파요. 주무실 때. 그냥 돌아다닐 땐 괜찮아요. 근데 잘 때만 되면 어깨 아파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신 분들 있거든요. 회전근개 질환이 1등이 그래요. 잠잘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나오겠습니까? 여기가 파열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움직이는 운동에 관여하는 인대 또는 근육, 건이었었잖아요. 근데 얘가 손상이 되면 움직임이 잘 안 되겠죠. 특히 뭐가 잘 안 돼요? 뒤쪽으로 올라가는 게 안 돼요. 후방거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파요. 그 다음에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되는 게 회전근개 질환입니다. 자, 그러면 검사해야겠죠. 아프면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아파요. 이렇게 쫙 들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어깨, 좋아. 회전근개 질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검사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무엇을 먼저 검사하겠습니까? 어떤 검사를 먼저 하겠습니까? 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못 해봤자예요. CT 찍을까요? CT는 방사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뼈가 아니니까 CT도 크게 뭐 그래요. MRI 겁나 비싸, 너무 비싸. 그러니까 처음부터 MRI 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인대잖아요. 검사 잘하면 보일 수 있는 아주 단순하면서 싼 검사가 있어요. 뭐예요? 초음파 검사예요. 그러니까 인대 검사는 연부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부 조직과 관련된 검사는 초음파나 MRI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초음파를 먼저 쓰죠. 근데 인대만 손상됐을까요? 주위에 있는 뼈들, 상완이나 견봉이나 견갑이나 뭐 이런 뼈들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저는 인대를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 또는 MRI, 뼈를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또는 CT 이렇게 찍게 되죠. 자, 찍었어요. 회전근개 파열이 됐어요. 치료해야죠. 어떻게 치료할까요? 아주 가벼운 파열. 근건이니까 찢어질 수 있잖아요. 파이버가. 가벼운 거, 아주 작은 거. 그거는 쉬세요. 이렇게 되죠. 쉬시고 약 드시고. 무슨 약 먹을까요? 아프니까 진통제. 아파서 염증이 생길 거니까 소염제.
염증 소용제 드시니까 속 쓰릴 거잖아요. 뭐 소화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돼요. 근데 이 어깨는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증만 없으면 계속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파열이 계속 심해져요. 그래서 완전 파열이 일보 직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이어주는 수술을 해야 돼요. 이어주는 수술, 피부를 절개하고선 수술할까요? 요즘 그런 수술 안 해요. 어떻게 수술합니까? 관절경으로 다요. 관절경으로 들어와서 근육을 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죠. 자, 정리합니다. 회전근개 질환은 어깨 만성 통증이 있을 때 많이 의심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회전근개 4개 중에서 가장 많이 손상되는 게 뭡니까? 극상근입니다. 증상은 뭐였습니까? 아파요. 그다음 운동이 제대로 안 돼요. 뭐 이거였습니다. 치료 어떻게 합니까? 검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음파나 MRI 또는 뼈를 보기 위해서 단순 엑스레이, CT를 찍습니다. 치료는요, 약 먹고 물리치료 하다가, 쉬다가 물리치료 하다가 그래도 안 된다. 너무 파열이 심하다. 그러면 수술하게 되는 게 회전근개 질환이 되겠습니다. 석회화 건염입니다. 어깨의 석회화 건염입니다. 자, 어깨의 석회화 건염은 뭐냐면 건은 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뼈가 아니니까 석회가 생기면 안 돼. 근데 그 건에 그 연부 조직인 건에 석회가 생겼어요. 석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말랑말랑한데 딱딱한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면서 아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석회화 건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석회화 건염 다 생길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어깨 쪽입니다. 상완 쪽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석회화 건염은 건 조직에 석회가 침착되고 이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연부 조직에 돌 같은 석회가 생겨서 아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석회가 건 조직에 침착되는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실수록 그냥 추정하기는 온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면 그 공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석회가 침착된다. 이렇게 의사들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경관절 부위에 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어깨 쪽 많이 발생하고 30에서 50대 여자들이 많다. 이렇게 어깨를 많이 쓰신 여자분들이 많아요. 자, 치료 어떻게 할까요? 증상은 뭘까요? 아파요죠. 아파요. 그다음 염증이니까 염증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배우신 회전근개 질환이나 석회화 건염이나 증상은 전부 다 아파요. 그다음 염증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회전근개 질환은 뭐부터 검사를 했냐면 연부 조직을 의심했기 때문에 초음파 먼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석회화 건염은 뭘로 검사하겠습니까? 석회화 침착이잖아요. 그러니까 석회화 침착이니까 돌덩어리잖아요. 뭐에서 제일 잘 보여요? 엑스레이에서 제일 잘 보여요. 엑스레이 찍으면 돼요. 엑스레이 찍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치료하겠습니다. 치료 어떻게 할까요? 약 먹을까요? 얘는 아프니까 약 먹을 수 있어요. 염증 소염제 먹을 수 있어요. 속 쓰리니까 소화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가만히 있다고 석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석회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면 석회를 어떻게 할까요? 피부를 째서 열어서 돌덩이를 꺼내는 그런 수술을 안 한다고요.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는 보셨나요? 체외 충격파 쇠석술. 쇠석술이라는 게 밖에서 충격파를 줘요. 그래서 돌을 깨부셔요. 깨부셔서 아주 잘게 깨부셔서 그게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그래서 밖에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체외 충격파. 그다음에 돌을 부시는 거 쇠석술. 그래서 석회화 건염의 치료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 쇠석술을 꼭 쓰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깨 아파요, 뭐 허리 아파요 그러면 병원 가시면 체외 충격파 치료하시잖아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거는 체외 충격파 치료로 끝나는데 얘는 돌을 깨야 되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쇠석술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가 건염까지 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동결견입니다. 동결은 얼은 거예요. 프로즌이에요. 그래서 얼었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견은 어깨 견자 쓰죠. 그래서 어깨가 안 움직이는 거. 유착성 관절낭염인데 관절낭에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이 생겨서 유착이니까 뭐죠? 눌러붙었어요. 뭐 이거죠. 그래서 염증이 많으면 주위에 근육이 다 눌러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움직여요. 뭐 이런 얘기인데 정확하게 유착성 관절염은 의사들이 확인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동결견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50견입니다. 50견은 40에서 60 사이쯤에 여자들한테서 많다. 뭘로? 어깨가 안 움직이는 걸로. 안 움직이는 걸로 많은데 아프다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만 검사 다 해도 구조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회전근개 질환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어요. 그렇죠? 석회화 건염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석회 침착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결견에서는
초음파를 해도 안 나오고요. MRI 해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환자는 아파 죽어. 그랬을 때 붙이는 게 동결견. 왜 그럴까? 유착성 관절낭염 때문에 유착돼서 안 움직이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결견의 진단은 객관적인 검사로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단하냐면 임상적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어라는 의사가 임상적인 조건 7가지 특징을 좀 써놨어요. 보겠습니다. 경관절의 수동 및 능동 운동 범위가 감소가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자기도 안 움직여. 자기가 움직이를 할 때. 그게 능동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아파 죽어요. 근데 남들이 한번 너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서 남들이 한번 움직여 보려고 이렇게 움직여요. 더 아파요. 그러니까 남들이 움직이는 수동 운동이나 자기가 운동하는 능동이나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범위를 지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통증이 발생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통증이 거의 없다. 어느 범위를 넘어가면 아픈데 어느 범위 안에서는 괜찮아. 근데 그 어느 범위가 얼마인지를 몰라. 때때로 달라요. 이게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소적인 아픔이 없다. 워낙 이렇게 염증이 있거나 이러면 누르면 아프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리 5만 군데를 눌러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방사선 소견에서 골다공증 외에는 특별한 소견이 없다. 방사선 소견은 특별한 소견이 없다가 끝이에요. 골다공증은 나이가 드시면 골다공증 기본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증상이 아니죠. 다음에 보시면 일반적인 혈액검사. 혈액검사에서 별거 없대요. 앞에서 석회화 건염이나 뭐 이런 그 회전근개 질환 같은 경우는 파열됐잖아요. 파열됐으니까 염증이 발생할 거예요. 염증이 발생하면 혈액검사를 하면 염증 수치가 쭉 올라가요. CRP, ESR 뭐 이런 염증 수치가 있어요. 이런 게 쫙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동결건은 아무것도 없어. 혈액검사도 깨끗해요. 그다음에 관절 운동 제한을 가져오는 뚜렷한 원인. 그러니까 의사들이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아프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되면서 아프면서 운동이 잘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아무 치료를 안 해도 1년이 넘어가면 운동이 되고 아픈 게 사라져요. 그래서 동결견은 치료 안 하고 2년 그냥 두시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낫는 게 50견이에요. 40 내지 40에서 60대 사이에 흔하다. 그래서 50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50견이 왔는데 50살에 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왔어요. 그 전에 왔는데 이렇게 판서 열심히 이렇게 강사하니까 판서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판서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 1년 하니까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요걸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는 게 너무 무서워.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오래요. 자기가 주사 놔주겠다고, 효과 좋다고. 근데 믿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버텼어요. 진짜 2년 되니까 괜찮아졌어요. 운동도 되었고 아픈 건 또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에 오십견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오른쪽으로 눕는 건 한 10년 됐는데 오른쪽으로 눕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아파요. 왼쪽이 나요. 근데 어느 날 한 10년 지나니까 왼쪽이 살짝 요 오른쪽처럼 그렇게 아프려고 그래요. 너무 겁나잖아요. 빨리 약 먹고 아픈 그 진통제 약 먹고 소염제 먹고 운동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동결견은 키포인트는 객관적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환자는 아파 죽는데 객관적에서 안 나오니까 자꾸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동결견입니다. 자, 충돌 증후군으로 갈게요. 충돌 증후군 지금 우리 상지 어깨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이렇게 가로치고 어깨 충돌 증후군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주관절 여기 손목 관절에 충돌 증후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돌 증후군은 어깨 관절 충돌 증후군인데 정확하게는 거기 써 있네요. 극상건 증후군. 극상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회전근개 4개 중에서 제일 어깨 위에 있는 거. 그렇죠? 회전근개 질환에서 제일 많이 손상되는 게 극상건, 극상근 또는 극상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극상건 증후군은 충돌 증후군이구나. 충돌에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어깨를 어떻게 했습니까? 팔을 외전시켰잖아요. 외전시키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견봉이 있었죠. 요 견봉하고 그 위에 있는 상완골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극상근을 꼭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깨가 이렇게 외전이 되면 견봉하고 상완 골두가 만나서 그 사이에 있는 극상건이 손상되는 그게 이제 충돌 증후군이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전한 극상건 증후군, 극상건 증후군,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말입니다. 하면 극상건의 상완골 대결절 부착 부위의 퇴행성 변화로 설명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깨를 외전하면 상완골과 견봉 사이에 있는 극상건이니까 많이 쓸수록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퇴행성 변화로 설명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견봉과 회전근개 사이에 점액란이 있고 경관절의 운동할 때 견봉과 회전근개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관절 운동 부드럽게 하고 견봉과 회전근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뭐가요? 점액낭이 이렇게 어깨를 올릴 때 견봉, 회전근개, 뭐 관절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점액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연세가 드시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증상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증상? 올리니까 아프다 그랬으니까 올릴 때마다 아픈 거죠. 그렇죠? 올릴 때마다 아픈 거예요. 자, 아팠어요. 올릴 때 아팠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누웠을 때. 지금 뭐하고 설명이 비슷하냐면 앞에 설명한 회전근개 질환하고 문제가 비슷하죠. 그래서 회전근개 질환 중에 하나가 충돌 증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은 앞에 설명한 회전근개 질환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근관 증후군으로 갈게요. 수근관 증후군으로 하면 수근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수근관이 어디 있냐면 손목 쪽에 옆으로 가는 인대, 횡인대로 그러죠. 손목의 횡인대 밑에 있는 관, 그게 수근관인데 그 수근관으로 무엇이 지나가냐면 정중신경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정중신경이 지나가면서 엄지손가락으로 두 가닥,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두 가닥, 네 번째 손가락 한 가닥, 손바닥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바닥으로 지나가는데 무슨 문제인지 이 수근관이 문제가 생겼어요. 수근관에 종양이 생기거나 수근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수근관이 이렇게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질 수 있잖아요. 인대가 뭐 딱딱해진다는 그래서 수근관이 좁아지는 그 수근관이 좁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 종양 얘기했습니다. 염증 얘기했습니다. 요 두 가지는 퇴행성이죠. 그 다음에 외상으로도 여기가 골절이 될 수 있죠. 있죠. 그 다음에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대가 딱딱해져서 요 안에가 공간이 좁아지는 그런 상황일 때 정중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게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증상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증상? 아파요죠. 왜냐면 신경이 지금 눌렸잖아요. 신경이 눌리면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아파요, 저려요, 땡겨요, 잘 안 움직여요, 뭐 이거거든요. 이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쪽이에요, 손등 쪽이에요? 손바닥 쪽에. 손바닥 쪽이 아파요, 저려요, 땡겨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의사들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무슨 검사? 검사는 자, 손목 쪽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수근관이 좁아졌을 때 생기는 증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더 좁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압박 검사예요. 이런 압박 검사를 하면 이거 못해요. 아프신 분들은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아파요. 이거 검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검사는 여기를 틴넬 징후라고 썼어요. 틴넬 증상 쓰시면 안 돼요. 징후예요. 여기 탁탁 치면 의사들이 갖고 다니는 그 망치 있잖아요. 망치로 이렇게 탁탁 치면 여기가 찌릿찌릿 뭐 이렇게 하는 정상적인 증상이 아닌 찌릿찌릿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틴넬 징후가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정중신경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눌러요. 누르면 이게 저려.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점 식별 검사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엄지손가락으로 두 가닥 정중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가닥씩 갔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손가락은 어땠어요? 한 가닥은 가고 한 가닥은 안 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두 점에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봐서 감각에 문제가 있는지 그게 확인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엄지손가락 내향 검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운동 검사예요. 지금 보시면 정중신경이 엄지손가락으로 두 가닥 가잖아요. 두 가닥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뭐 있냐면 우리 여기 손금이 보통 이 손금은 다 있잖아요. 거기 앞쪽에 여기에 근육이 있어요. 여기 만져보시면 이 근육이 굉장히 대단한 근육이에요. 이거. 이 근육의 이름을 우리는 대립근이라고 그래요. 대립.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대립한다. 그래서 대립근이 이 대립근이 잘 움직여줘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은 오케이 사인을 할 수 있어요. 요 대립근이 움직이지 않으면 오케이 사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 OK 사인, 대립근을 움직이는 운동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립근이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가 근육이 다 말라가잖아요. 근육이 다 없어지잖아요. 할매들 보면 요거 없어요. 아이들 보면 어때요? 신생아들 통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립근이 정중신경이 완전히 손상되면 여기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대립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은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검사가 어떤 검사를 하는지도 많이 나오죠. 자, 수근관 증후군이 있었어요. 자, 왜 생기냐면 수근관이 좁아지는 상태. 이 좁아지는 게 뭔지를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종양이 있거나 부러지거나 아니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그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증상은요. 아파요, 저려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했어요. 자, 이런 검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검사를 했는데 환자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치료할까요? 어떤 치료할까요? 아프고 저리니까 약 드셔야죠. 그렇죠? 약 드시는데 요 공간이 지금 좁아진 거잖아요. 공간을 약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제 늘려주는 수술을 해야죠. 그래서 요 수공간은 늘려주는 수술을 하게 돼요. 늘려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괜찮아지죠. 그런데 또 이러신 분 있잖아요. 난 도저히 수술은 못하겠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우니까 나 못하니까 그냥 냅둬. 그냥 혼자 살 거야. 막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정중신경이 외상으로 급격하게 절단이 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중신경이 기능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손가락의 변화가 있어요. 그걸 좀 기억하시잖아요. 무슨 변화냐면 아까 대립근을 정중신경이 지배한다 그랬거든요. 이 대립근이 없어져요. 이 대립근이 없어지는 그 현상을 우리는 원수 변형, 원숭이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요. 원숭이 손바닥이 여기가 없대요. 그래서 원수 변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수 변형이 되면서 손가락에 OK 사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자, 수근관 증후군 중요한 질병이라고 했어요. 수근관 증후군 중요한 질병이고 또 하나 살짝 기억해 보시면 수근관 증후군은 정중신경이 지금 눌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정중신경 포착 증후군 중에 하나예요. 정중신경 포착 눌린다는 거예요. 정중신경 포착 질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근관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셨습니다. 어깨부터 지금 수근관 증후군까지 공부를 하셨는데 외상과 질병 같이 공부하는데 지금은 질병 쪽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상 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